생일날 가족에게서 상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평범한 선물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이 상자를 보자마자 열지 마라고 했어요. 놀라서 왜? 왜 그렇게 당황했어? 라고 물었죠. 그는 단지 라벨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내 시선이 상자로 향했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온몸에 얼음처럼 차가운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상자 하나를 보고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30분 후 경찰이 문 앞에 섰다. 나는 생일을 크게 챙기지 않는 편이다. SNS에 28살이 됐으니 이제 성숙해졌어. 라며 과시하는 게시물을 올리지도 않고 큰 파티를 열지도 않는다. 인스타그램에서 생일 축하 사진을 볼 때마다 부풀린 풍선들,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수십 명의 친구들이 포옹하는 행복한 사진들, 속으로 참 지겹다고 생각하며 재빨리 넘겨버렸다. 저에게는 보통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속삭이는 잘생겼어, 내 사랑 이라는 말이나 퇴근길에 들른 빵집에서 정성껏 고른 한 조각의 다크 초콜릿 혹은 주말에 부엌에서 함께 준비한 따끈따끈한 한 그릇의 된장찌개면 충분했다. 이 단순함은 아마도 수년간 큰 제스처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기대치를 낮게 유지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가족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그 사랑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다. 어릴 때조차 내 생일은 항상 뒷전이었다. 마치 달력에 표시할 가치도 없는 평범한 날 같았다. 집안 모두가 각자의 일에 몰두할 때 오직 어머니만이 생일 축하해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하고 중얼거렸다. 그건 어머니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다. 이처럼 무관심의 주된 원인은 나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의 공주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녀의 생일이 다가오면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일주일 전부터 무엇을 요리할지, 케이크를 어떻게 장식할지 계획하셨고, 아빠는 어떤 장난감을, 어떤 옷을 살지 조사하며 가격을 비교하셨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계신 할아버지까지도 이 특별한 날을 위해 비싼 선물을 보내셨다. 여동생의 생일은 우리 집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내 생일에는 보통 오후가 되어서야 아, 오늘 내 생일이지 하고 기억하시며 늦은 축하로 만족하셨다. 저는 부지런하고 조용하며 모든 것을 참아내는 참을성 있는 언니로 여겨졌습니다. 이 꼬리표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따라온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실 같았습니다. 학교 성적은 항상 좋았지만 아무도 특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서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수지는 똑똑하니까 알아서 해. 라는 말은 우리 집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문이 되어버렸다. 엄마는 자주 손을 허리에 얹고 그 익숙한 엄숙한 표정으로 넌 언니니까 참아야 하해. 넌 강해야 해라고 말했다. 이 말들은 내 귀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서 이제는 내 목소리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강해지기, 견디기, 참기. 이건 내가 선택한 특성이 아니라 내 나이에 비해 너무 일찍 짊어진 무거운 임무들이었다. 동생이 울 때면 죄책감은 곧바로 내게로 돌아왔다. 왜 언니로서 그를 보호하지 못했어? 네가 맏이잖아. 네가 조심했어야지. 라는 질문들이 우리 집 벽 사이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동생의 눈물은 마치 마법 같은 힘을 가진 듯했다. 모든 실수를 지우고 깨끗이 할 수 있었고 모든 책임을 순식간에 내게 떠넘길 수 있었다. 깨진 화분이 있다면 증거가 없어도 내가 깨뜨린 것으로 여겨졌다. 네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라고 그들은 말했다. 동생이 몰래 내 옷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잉크를 쏟았을 때 네가 문을 잠그지 않았잖아. 그걸 지켜야 했어. 라는 반응을 마주했다. 이런 부당한 대우 뒤에 찾아오는 침묵은 집 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며 이 불공정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려 애썼다.
특히 우리처럼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가정에서는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작은 어른처럼 행동하도록 강요받았고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였습니다. 동네의 다른 가정들, 친척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어 보호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어서 아무도 이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무거운 부담인지 공정한지 아닌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입을 다물고 소리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얼마나 옳은지 증명하려 애쓰든 동생의 눈물은 항상 내 말을 덮어버렸고 그의 흐느낌은 내 가장 정당한 항변보다도 더 강하게 울려 퍼졌다. 이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성격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었다. 집에서의 내 역할은 가족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학교 생활, 친구 관계까지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항상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넌 이해심이 깊어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내 고민, 내 욕구, 내 꿈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나는 생일을 이렇게 소박하게 보내는 걸 좋아한다. 큰 기대는 큰 실망을 의미한다. 나는 수년간 실망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다. 세월이 흘러 나는 내 삶을 꾸려나갔다. 대학을 졸업했다.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안전한 분야였기 때문이다. 졸업식에는 오직 남편만 참석했다. 가족들은 미라가 요가 수업 시험이 있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다. 일자리를 구해 작은 회계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높지 않았지만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준호를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이해심 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소박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이 묻어났고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동생 미라는 항상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대학을 중퇴했어요.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고 했죠. 그 다음 한동안 요가 강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이 비싼 강습비를 내주고 필요한 용품을 사줬어요. 6개월 후 이 일의 영적인 측면이 나를 지치게 한다며 그만뒀습니다. 그 후 인터넷에서 수공예 예술품을 팔려고 시도했다. 우리 집 한 방이 그녀의 작업실이 되었다. 가족은 그녀에게 작업대, 특수 조명, 비싼 재료들을 샀다. 그녀는 3달 후 고객들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해 라며 이 일도 그만뒀다. 어떤 일이 망하든 가족은 그녀에게 끝없는 지원을 계속했다. 미라는 예민해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너는 일하니까 문제 없잖아 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집 모임에 초대받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너는 바쁘니까 방해하지 말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내 동생이 아파트 현관 앞에 나타났다. 반짝이는 눈빛에 손에는 화려한 브로슈어를 들고 있었다. 수진, 그녀가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주소 좀 써도 될까? 작은 일에 필요해서.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빈티지 액세서리를 수입하고 있어. 내 신뢰도를 이용하고 싶어. 내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어떤 액세서리야? 라고 물었다. 아, 지루한 세부사항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 단지 몇 개의 패키지가 올 거야. 나는 단호했다. 아니, 미라. 내 집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처리할 수 없어.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반짝임이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이 대신했다. 정말? 내 친동생조차 믿지 못해? 신뢰 문제가 아니야.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야.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내 전화는 받지 않게 되었고 명절 초대도 잊혀졌다. 엄마가 전화할 때면 미라의 성공 이야기만 했지 내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다.
마치 가족에서 서서히 지워져 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 적어도 내 평화가 있었다. 조용하고 작은 내 삶에서 남편 준호와 함께 정말 행복했다.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보고 주말엔 작은 공원에서 산책하며 함께 요리를 했다. 삶은 단순했지만 진실했다. 28번째 생일이 오기 전까지는. 생일 아침,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따끈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 저녁엔 특별한 걸 하자 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좋아할 만한 걸로. 그 말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 오후에 문이 두드렸다. 문 앞에 택배 기사가 서 있었고 손에는 중간 크기의 평범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리본도, 장식도, 송글씨로 쓴 사랑스러운 쪽지도 없었다. 단지 흑백 인쇄의 라벨이 붙은 차갑고 공식적인 느낌의 상자뿐이었다. 누가 보냈어요? 택배 기사에게 물었다. 라벨에 써 있어요. 그가 말하고는 떠났다. 아내는 그때 부엌에 있었다. 상자를 들어 올려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한참을 바라보았다. 눈썹을 찌푸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 표정에서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다. 이건 우리 엄마네 집에서 온 거야. 내가 자신 있게 말했다. 어제 저녁에 전화해서 깜짝 선물을 보낸다고 했어. 처음 해보는 일이야.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침묵했다. 상자를 살피며 라벨을 보고 있었다. 마침내 무거운 목소리로 열지 마 라고 말했다. 웃으려 했다. 뭐야? 안에 폭탄이라도 들어있냐? 엄마가 보낸 거잖아. 뭐가 있겠어? 하지만 그녀는 단지 손가락으로 라벨을 가리켰다. 이걸 봐.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봤다. 내 시선은 상자의 작은 디테일에 고정되었다. 발신자 주소, 사용된 글꼴, 라벨 형식. 그 순간 내 가슴이 얼어붙었다. 그 주소, 그 글자, 그 바코드 시스템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내 여동생 집, 그녀의 작업실에서 본 수백 개의 상자와 똑같았다. 내 동생은 그 상자들을 항상 재고라고 불렀다. 업무 용품이라고 했다. 그 상자들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면 엄격한 통제가 있어서 열 수 없어. 관세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라고 얼버무렸다. 지금 그 상자 중 하나가 내 부엌에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이름은 내 이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엄마가 걸려 있었다. 아내를 보자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얘야, 우리 선물 도착했니? 엄마가 평소와 달리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열어봤어? 네가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잠시 침묵했다. 아내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내게 쏠렸다. 그러고는 거짓말을 했다. 응, 열어봤어. 정말 예뻐. 고마워. 엄마 목소리가 갑자기 꿀처럼 달콤한 어조로 변했다. 우린 널 정말 사랑해 딸아. 이걸 절대 잊지 마. 넌 우리 목숨이야. 가슴이 더 조여왔다. 어머니는 평생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대학에 들어갈 때도, 결혼할 때도, 가장 힘든 날에도. 이 말은 내게 한 게 아니라 마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 경찰을 속이기 위해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30분 후 문이 두드렸다. 이번에는 문 앞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더리시트를 해결, 진실이 드러나다 부인께 온 택배에 대해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늙은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들어오세요. 그들은 부엌으로 들어왔다. 젊은 경찰이 상자를 살펴보았다. 이 상자를 열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값비싸 보이는 작은 예술품들이 나왔다. 청동 조각상, 고풍스러운 은 목걸이, 고대 스타일의 팔찌. 곁에는 공식 인증서, 홀로그램 라벨, 바코드도 있었다. 모든 것이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노련한 경찰은 그것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것들은 가짜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제품의 제조사를 3개월째 추적 중입니다. 대규모 위조품 유통망의 일부입니다. 나는 패닉 상태였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상자는 가족이 보낸 생일 선물이에요. 전화 통화 녹음은 있나요? 젊은 경찰이 물었다. 네. 나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냈다. 통화 기록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다. 아내가 항상 보안상 녹음해도 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와의 통화를 경찰들에게 들려주었다. 상자가 내 것이 아니며 가족이 깜짝 선물로 보낸 것임을 증명해야 했다. 노련한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이 상자를 가져가 수사해야 합니다. 네,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다.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내 안에서 부서진 것은 그 가짜 예술품들보다 훨씬 무거웠다. 경찰이 떠난 후 아내와 함께 부엌에 앉아 있었다. 우리 둘 다 말없이 있었다. 가족들은 또다시 내가 강한 언니라는 이유로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이번에는 감정적인 희생이 아니라 법적인 희생이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전화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고 딱딱하고 비난 섞인 어조였다. 어떻게 우리를 신고할 수 있니? 라고 소리쳤다. 내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나는 이미 차분해져 있었다. 나는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 상자가 내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을 뿐이야. 네가 우리를 망쳤어. 내가 아니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이 스스로를 망쳤어. 나는 단지 나를 보호했을 뿐이야. 결국 소송이 제기되었다. 내 여동생은 위조 및 사기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엄마와 아빠도 범죄를 도운 혐의로 6개월 징역과 2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미라는 몇 달 동안 가짜 골동품 거래를 해왔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중국에서 온 값싼 복제품을 비싼 골동품이라고 팔았다고 한다. 내 주소를 사용하려 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자기 주소로 너무 많은 택배가 오면 의심을 살까봐 두려웠다고 한다. 형량이 확정된 후 그들은 다시 한번 나를 찾아와 비난했다. 내게 자식이 없으니 감당할 수 있겠지? 어머니가 말했다. 넌 강한 언니야. 우리를 위해 희생해야 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결코 딸이었던 적이 없었다. 단지 책임을 지고 희생하며 필요할 때 희생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다. 7살 때부터 지고 있던 강한 언니라는 짐은 사실 그들의 이기심을 가리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재판에 가지 않았다. 그들을 보지 않았다. 변호사들을 통해 필요한 진술만 했을 뿐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끝났다. 그날 밤 나는 그들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주소 모두 지웠다. 공통된 친구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하며 그들에 관한 어떤 정보도 나와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밤 아내가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부엌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가 있던 빈 공간을 우리 둘 다 바라보고 있었죠. 모든 것이 매우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후회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그러고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아니 라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정말 자유로움을 느껴.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혈연이 항상 사랑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때로는 가족이 된다는 게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착취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자유란 가장 큰 상처를 준 이들과 완전히 단절하는 데 있다는 걸. 이제 나는 29살이다. 생일을 여전히 조용히 지낸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작은 제스처에서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침에 가져다 준 커피에서, 함께 본 영화에서,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는 순간에서,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다.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